실제 산모의 자궁과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면 22주, 21주 한다 하더라도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2017년도에 논문이 하나 발표됐어요.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저는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닐까? 거기 나오는 그 신들의 생활을 보면 이거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제우스는 그 엄청난 바람둥이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 바람둥이 제우스가 테베라는 그 나라의 세멜라라는 공주가 너무 예뻐서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아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제우스는 또 그 부인 아내가 있잖아요. 또 그 얼마나 질투가 많고 헤라가 이제 이걸 알게 되고 화가 났죠. 그래서 헤라가 신이니까 세멜레의 유머로 싹 변장을 해서 세멜한테 간 거죠. 아, 요즘에 그 뭐 저기 좋은 사랑하신다는데 그분이 내 모습을 본 적이 있냐 했더니 본 적은 없다 했더니 사랑만 보여달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미리 맹세를 하게 하고 보여달라고 그래라. 제우스한테 이제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 거죠? 그랬더니 제우스 오 들어줘야지. 그래서 맹세를 딱 하니까 그때 본 모습을 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제 맹세까지 했고 안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제우스의 그 불길에 그만 이 세멜라 공주가 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임신 중이었단 말이에요. 한 임신 6개월 7개월쯤 됐다고 그러는데 저 제우스가 그 아이는 구하려고 급히 그 아이를 꺼내서 자기 허벅지를 찢고 거기다가 이제 아이를 넣었고 이제 그 아이가 남은 기간을 채우고 제우스 허벅지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신하고 인간 사이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디오니소스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2신에 들어가 있어요. 왜 신이 되었을까? 생물학으로 축축한데 제우스 몸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신으로 대접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현대 생물학 관점에서 보면 디오니소스는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의 허벅지는 바로 인큐베이터가 된 것이죠.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나는 조산아와 그리고 다들 다 채우더라도 저체중인 아이들, 그러니까 2.5kg 미만 있는 경우를 다 이제 미숙아로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특히 조산아의 생존율이 그 나라의 이제 의료 수준의 척도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kg 미만의 아주 극소 저체중 출생아는 생존율이 한 65에서 한 80%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1.5kg 미만인 경우에는 한 90%를 넘어가고는 생존율을 보인다고 그러는데 2022년에 보게 되면은 22주 3일 만에 조산아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 체중이 430g이었대요. 전 세계의 그 기네스에 오른 기록은 2020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남자아이인데요. 그 아이는 21주 1일에 이제 태어났고 몸무게는 420g이었대요. 자, 이제 이렇게 조산아로 태어나면 일단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그 아이가 뭐 호흡도 그렇고 이 몸에 어느 정도 기능이 된 상태가 돼야만 인큐베이터에서 생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보다 더 일찍 태어나가면 하게 되면은 생존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생물학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인큐베이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실제 산모의 자궁과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면 22주, 21주 한다 하더라도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2017년도에 논문이 하나 발표됐어요. 그 논문의 그 핵심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필라델피아의 어린이병원 연구진이 한 건데요. 양을 대상으로 했어요. 어미양 뱃속에 있는 새끼를 제왕절개로 꺼내서 인공자궁을 만들었어요. 바이오백이라고 불렀는데 어미양 자궁과 비슷하게 만들고 거기다 양수 성분을 만들어서 넣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준 다음에 했더니 피덩이 새끼 양이 건강한 양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이건 지금 수정란을 이식한 게 아니고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인공자궁으로 옮겼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공자궁이라는 게 거부감이 드실 수 있어요. 그 영화 아일랜드에 보면 나와 똑같은 개체를 클로닝 해가지고 키워서 내가 아플 때 내 필요한 장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인공자궁이나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술이 개발이 되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혜택이 되게 하려면 지금부터 법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인공자궁 기술이 남다르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초저해 출산율이잖아요. 지금 뭐 작년 기준으로 0.78명이라는데 그래서 심지어 뭐 외국 학자들 가운데는 이제 한국이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 망한다라는 말까지 한다고 그러는데요. 통계를 보게 되면은 2011년에서 2021년까지 국내 출생아 수가 47만 1000명에서 26만 1000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같은 기간 신생아 중에서 37주 미만 조산아 비율은 6%에서 9.1%로 1.5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출생아 수는 줄었는데 조산아 비율은 늘어난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조산아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든 그 아이를 생존하게 해서 부모 품에 안겨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기술이 꼭 필요하냐면은 인큐베이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인공자궁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조산아 비율은 계속 더 증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 연구는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리스 신화로 시작을 해서 인공자궁이라는 첨단 기술 얘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산아 생존율이 그 나라 의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현재 우리나라처럼 초저출생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공자궁 기술을 비롯한 이 의료 분야의 연구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